차가운 옥상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싸구려 담배 냄새와 그보다 더 지독한 위협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등 뒤는 차가운 시멘트 벽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내 눈앞에는 이 학교의 왕, 이태민이 서 있었다. 비웃음인지 아니면 순수한 악의인지 모를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 뒤로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무리들이 나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봤다. 그래서 내 그 대단하다는 오빠는 언제 오시는 건데? 이태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세강고에 숨겨진 그림자, 전설의 주먹. 그놈 동생이 너라고. 그가 내 턱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소름이 돋아 몸을 살짝 떨자 그가 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그런데 왜 내 오빠는 코빼기도 안 보일까? 동생이 이렇게 옥상까지 친히 불려왔는데 말이야. 혹시 내가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서 그런 건 아닐까?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들켰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어설픈 거짓말, 위태로운 방패는 결국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참았다. 이태민이 내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달칵. 오래된 옥상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와 이태민, 그리고 그의 무리들의 시선이 모두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역광 때문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교복을 입은 키가 큰 실루엣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바람소리만이 그와 우리 사이를 채웠다. 모든 것은 2달 전 내가 이 지옥 같은 세강고등학교로 전학 온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이전 학교에서 나는 소위 말하는 투명인간이었다. 아니,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실패한 쪽에 가까웠다. 나는 괴롭힘의 대상이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내가 만만해 보였고 약해 보였기 때문이다. 매일이 지옥이었고 나는 결국 도망치듯 전학을 선택했다. 아빠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는 이유를 대셨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눈 밑의 그늘과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게다. 새로운 학교, 세강고에서의 내 목표는 단 하나였다. 존재감 없이, 조용히, 무사히 졸업하기에 나는 누구의 눈에도 띄고 싶지 않았다. 친구를 사귈 생각도 없었다. 그저 그림자처럼 3년을 버티고 이곳을 떠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었다. 하지만 내 소원은 전학 첫날부터 무참히 짓밟혔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덩치 큰 남자의 셋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인상. 왁스로 한껏 멋을 낸 머리, 풀어 헤친 셔츠, 그리고 상대를 훑어보는 불쾌한 눈빛. 이전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던 아이들과 똑같은 종류의 인간들이었다. 어이, 신입생. 가운데 선 녀석이 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배운 유일한 생존법이었다. 반응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들은 내 침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듯 했다. 귀 먹었어. 전학생이 인사성이 없네? 얘야, 얼굴 좀 들어봐.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한 녀석이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잊고 싶었던 과거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차가운 복도 바닥, 비웃음 소리,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목소리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또다시 당할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때였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다. 건드리지 마.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우스울 정도로 작고 떨렸다. 그들은 피식 웃었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오빠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내뱉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우리 오빠. 내게 오빠가 있긴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오빠는 안경을 쓰고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있는 전교 1등 범생이 강하준이었다. 싸움은커녕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 오빠가 이들을 가만 안 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절박함은 때로 사람에게 초인적인 거짓말 능력을 부여한다. 내 오빠. 내 오빠가 누군데? 우리 오빠 이 학교 짱이야. 나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내뱉었다. 내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끝났다. 이제 비웃음과 함께 더 심한 괴롭힘이 시작될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를 둘러싼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들의 눈에 떠올랐던 경멸과 조롱이 의심과 경계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이 학교 짱. 이태민 말하는 거냐? 내가 이태민 동생이라고? 아니. 이태민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는 따로 있어?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갔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전학 오기 전 인터넷에서 봤던 세강고에 숨겨진 실세, 그림자라는 괴담 같은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 하지만 지금 내게는 유일한 동화줄이었다. 내 허세에 가까운 태도에 그들은 정말로 주춤했다. 그림자. 한 녀석이 조심스럽게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고 무언가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살았다. 일단은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잊지도 않은 오빠를 팔아 위기를 모면했다.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날 이후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를 향한 시선이 느껴졌다. 이전처럼 대놓고 훑어보는 불쾌한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들이었다. 쉬는 시간이면 몇몇 아이들이 내 자리 주위를 맴돌며 힐끔거렸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 침묵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 거짓말에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 나타났다. 안녕. 나 박소희야. 너 강하연 맞지? 점심시간,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내 앞에 웬 여자아이가 식판을 들고 앉았다. 단발머리에 크고 동그란 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에너지를 가진 아이였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 혹시 오빠 있어? 소희의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나는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다. 벌써 소문이 난 건가? 아, 미안. 너무 대놓고 물어봤나? 근데 애들이 다 내 얘기만 해서. 내 오빠가 이 학교 숨겨진 전설이라며 그림자라고 불린다는데 진짜야? 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모습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 순수한 호기심과 동경마저 느껴졌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내 침묵을 소희는 긍정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대박. 진짜였구나. 와, 완전 멋있다.
우리 오빠는 그냥 게임만 하는 돼지인데. 소희는 제멋대로 감탄하고 제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소희는 내 유일한 친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내 거짓말을 온 학교에 퍼뜨리는 확성기 역할도 톡톡히 했다. 소희 덕분에 내 전설의 오빠에 대한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어 올랐다. 그는 인근 학교까지 전부 평정한 실력자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평범한 삶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설정까지 추가되었다. 나는 졸지에 건드리면 안 되는 애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편했지만 동시에 끔찍하게 외로웠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다시 예전의 지옥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웠다. 나는 위태로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에 스스로를 가뒀다. 학교에서의 위태로운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전혀 다른 세상과 마주했다. 하연아, 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오빠, 강하준이 나를 보고 안경을 고쳤었다. 하얀 피부, 단정한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순한 눈, 누가 봐도 영락없는 모범생의 모습이었다. 저 사람이 학교를 평정한 전설의 주먹. 지나가던 걔가 웃을 일이었다. 응, 오빠는 오늘 일찍 끝났네. 보충 수업 없었어. 저녁 먹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실래? 오빠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라 내게 건넸다. 그 다정하고 평범한 모습에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학교에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오빠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학교는 어때? 다닐만 해. 응, 그냥 그래. 나는 오빠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했다. 오빠는 더 묻지 않았다. 원래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각자의 우유만 마셨다. 어색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이 학교에서의 숨막히는 긴장감보다는 훨씬 편안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거짓말로 얻은 평화는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분명 씁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나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이 들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예감과 함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이 학교의 공식적인 짱 이태민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림자라는 존재를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소문으로만 여겼지만 그림자의 여동생이라는 실체, 즉 내가 나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나를 통해 그림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태민의 무리가 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낀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하굣길에서도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결국 그들은 나를 학교에서 가장 외진 곳, 옥상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거짓말의 끝에 서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까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 주춤거리며 물러서던 모습. 효과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허풍이, 거짓말이 나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방패일 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학교는 거대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내가 복도를 지날 때면 이야기하던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고 내 등 뒤에서 다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외, 두려움,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시선들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무서웠다. 내 유일한 친구 박소희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다. 하연아, 너 진짜 대단하다. 어제 그 3학년 양아치들, 내가 한마디 하니까 깨갱하고 도망갔다며? 소문 쫙 퍼졌어. 소희는 내 팔짱을 끼며 신이 나서 말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깨갱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저 더 큰 먹잇감을 발견하기 전에 잠시 물러선 것뿐인데. 소문은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라니. 내 오빠가 그림자라는 거 이제 애들 거의 다 믿는 분위기라고. 이태민 패거리 빼고. 이태민. 그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다시 철렁했다. 이 학교의 공식적인 왕, 그의 자존심이 이 정체불명의 그림자라는 존재를 용납할 리 없었다. 소희는 내 불안한 표정을 읽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잘거렸다. 근데 내 오빠는 몇 학년이야? 우리 학교 맞아?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사진이라도 좀 보여주면 안 돼? 소희의 순진한 질문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사진. 안경을 쓰고 문제집을 푸는 오빠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림자라고 말해야 하나? 나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둘러댔다. 오빠는 사진 찍는 거 싫어해.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와, 진짜 신비주의네. 멋있다. 내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소희의 필터는 멋있다로 귀결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서 화제를 돌렸다. 오늘 급식 메뉴 뭔지 알아? 그렇게 하루하루 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했다. 학교에서는 그림자의 동생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허세를 부려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숨긴 채 평범한 여동생을 연기해야 했다. 이중생활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오빠는 내 변화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하는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오빠가 툭 던지듯 물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혹시 오빠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간 걸까? 말도 안 돼. 오빠는 공부 말고는 세상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이며 시선을 피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봐. 힘들면 말해. 오빠잖아. 오빠의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오빠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오빠의 이름을 팔아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면 오빠는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그 침묵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미안했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태민이라는 폭풍이 결국 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접적인 압박이었다. 이태민의 무리들이 쉬는 시간마다 우리 반 복도를 어슬렁거렸다. 그들은 나를 향해 노골적으로 비웃거나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야, 그림자 오빠는 도대체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거래냐? 그러게. 동생만 내세우고 비겁하게 말이야. 그들의 조롱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반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나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소희마저도 그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상황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 주 금요일 점심시간이었다. 그날따라 소희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해서 나는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조용히 밥만 먹고 교실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 계획은 이태민의 등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여기 있었네, 그림자 동생.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이태민이 식판을 든 채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언제나처럼 두세 명의 무리가 따라붙어 있었다. 순식간에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집중되었다. 이태민은 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혼자 밥 먹어? 내 오빠는 동생이랑 밥도 같이 안 먹나 봐.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걸 알았다. 하긴 얼굴 없는 전설께서 이런 누추한 곳의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지. 이태민은 숟가락으로 식판을 툭툭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투에는 나를 시험하고 도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내 오빠, 얼굴 한번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이렇게 직접 동생을 찾아와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식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눈은 내 거짓말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피식 웃으며 결정타를 날렸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만날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그림자라는 놈 동생. 내 오빠한테 똑똑히 전해. 그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다음 주 금요일, 방과 후 학교 뒤 폐공장으로 나오라고. 진짜 광이 누구인지 가려보자고 말이야. 선전포고였다. 내 거짓말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 예고였다. 만약 안 나오면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도 전해줘. 그는 마지막으로 섬뜩한 경고를 덧붙이고는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멎었던 식당 안의 소음이 다시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모든 아이들이 나를 보며 수근거렸다. 동정, 비웃음, 호기심, 경멸. 수백 개의 눈이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끝났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내 거짓말이 만든 무대가 펼쳐졌고 나는 그 위에서 도망칠 곳 없는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다음 주 금요일, 그날은 내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전학을 가야 하나? 아니면 무릎 꿇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빌어야 하나? 어떤 선택지도 나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문 밖에서 오빠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같은 아주 평범한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오늘따라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위태롭게 쌓아 올린 나의 성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월요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차라리 교통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이태민의 공개적인 선전포고 이후 나는 학교에서 완벽한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교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내 오빠 정말로 나타날까? 일주일, 내게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그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다. 첫 번째 계획은 오빠 유학설이었다. 갑자기 급하게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둘러대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태민 같은 녀석이 그런 어설픈 변명을 믿어줄 리가 없었다. 분명히 나를 찾아와 진실을 밝히라며 더 심하게 괴롭힐 게 뻔했다. 이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되었다. 두 번째 계획은 더 황당했다. 가짜 오빠 고용하기. 인터넷 구인 사이트 같은 곳에 글을 올려볼까 진지하게 고민했다.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척 연기해 주실 분 구합니다. 시급 협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돈은 어디서 구하며
설령 구한다 해도 이태민과 그 무리들을 상대로 연기가 통할 리가 없었다. 오히려 더 큰 망신만 당할 것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왔다. 내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소희는 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나보다 더 걱정했다. 하연아, 어떡해? 진짜 내 오빠한테 말했어? 응. 오빠가 뭐래? 당연히 나간다고 하시지? 나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는 그런 나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역시 그림자야. 이태민 그 자식,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려야 해. 소희의 순진한 응원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수요일 오후, 나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수업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금요일에 폐공장에서 이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비웃음당하는 내 모습만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때 창밖을 무심코 내다보던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학교 후문 쪽 좁은 골목길이었다. 평소에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몰래 연애하는 장소로 쓰이는 곳, 그곳에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이태민과 그의 무리였다. 그들은 서너 명의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이태민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장면은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저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이태민의 약점이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가방을 챙겨 그 골목으로 향했다. 이미 상황은 끝나 있었는지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 몇 개만 뒹굴고 있었다.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는데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골목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모퉁이를 돌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까 이태민에게 둘러싸여 있던 학생 중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교복은 흙투성이었다. 그리고 그 학생 앞에는 우리 오빠, 강하준이 서 있었다. 괜찮아. 일어설 수 있겠어? 오빠는 안경을 쓴 채 평소와 똑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무언가 이질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의 발치에는 이태민 패거리 중 한두 명에게서 본 듯한 야구 모자가 떨어져 있었다. 마치 방금 전 이곳에서 큰 싸움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주저앉아 있던 학생은 오빠를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빠는 별말 없이 그 학생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가서 상처 치료해. 그리고 다음부턴 저런 녀석들이랑 엮이지 마. 네. 명심하겠습니다. 학생은 허리를 몇 번이나 숙여 인사하고는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갔다. 골목에는 오빠와 나, 단둘만 남았다. 오빠는 땅에 떨어진 야구 모자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골목 입구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오빠의 눈이 살짝 커졌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놀람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신의 비밀을 들킨 맹수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빠가 왜 여기에 있어? 방금 무슨 일이었어?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없었다. 오빠가 먼저 침묵을 깼다. 하연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핵학원 갈 시간 아니야?
오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내게 걸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가락 마디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붉은 자국을 보고 말았다. 피였다. 오빠, 손. 내가 그의 손을 가리키자 오빠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거짓말. 너무나도 서투른 거짓말이었다. 전교 1등 모범생 강하준이 골목길에서 넘어져 손에 피를 묻혔다고?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방금 전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뿐이었다. 오빠가 그 학생을 구해준 것이다. 이태민의 패거리와 맞서서.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내가 알던 오빠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 오빠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의 오빠는 낯설었다. 집에 가자. 엄마 걱정하시겠다. 오빠는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골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로봇처럼 발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오빠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단정한 옆얼굴, 굳게 닫힌 입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본 것만 같았다. 내가 학교에서 떠벌리고 다녔던 그 허무맹랑한 거짓말. 우리 오빠는 숨겨진 짱이다. 그 말이 어쩌면 아주 조금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는 그냥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것뿐이야. 오빠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오빠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쳐다보았다.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평소처럼 문제집을 풀고 있을까?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오빠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때 방문 안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통화 중인 것 같았다. 그래, 내가 처리했어. 당분간은 조용할 거야.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태민. 그 녀석은 아직 몰라. 내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일단은. 이태민. 그 이름이 나오자 나는 숨을 멈췄다. 오빠가 이태민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잘 아는 듯한 말투였다. 하연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넌 신경 꺼. 절대로 내 동생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이름이 나왔다. 오빠는 내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태민이 내게 결투를 신청한 사실까지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 내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오빠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학교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부. 하지만 내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화 상대는 누구일까? 그리고 오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 속의 그림자. 그 실체가 어쩌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였다. 이태민에게 내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다. 오빠의 비밀이, 그 위험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목요일,
심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이후로 내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오빠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 오빠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 폐공장에 나타날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 상황을 정리할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소희가 나를 붙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연아. 들었어. 어제 이태민 패거리 중 2명이 누구한테 된통 깨졌대.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다. 누구한테? 몰라. 그게 미스터리야. 소문으로는 순식간에 당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던데. 혹시 내 오빠가 보낸 사람 아니야? 경고의 의미로? 소희의 추측은 정확히 내 생각과 일치했다. 어제 골목에서 오빠가 구해준 그 학생. 그 전에 이미 오빠는 이태민의 무리를 손봐준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는 정말로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내가 모르는 세계에서.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오빠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쉬는 시간마다 2학년 교실이 있는 복도를 어슬렁거렸다. 하지만 오빠는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나를 피하는 것처럼. 겨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오빠를 발견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빠는 친구도 없이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모범생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 평범한 등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방과 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오빠와 직접 이야기해야 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귀로 들어야 했다. 나는 오빠네 반인 2학년 3반 교실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어제 골목에서 본 거 다 알아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오빠가 혹시 그림자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할까? 교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태민의 목소리였다. 얘야, 강하준. 너 내일 내 동생 때문에 열리는 파티에 올 거지? 나는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교실 안에는 오빠와 이태민, 단둘만 남아 있었다. 오빠는 자기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이태민은 오빠의 책상 앞에 서서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관심 없어. 오빠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아는 다정한 오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태민은 피식 웃었다. 관심이 없다고. 내 동생이 주인공인데? 하긴 너 같은 범생이가 뭘 알겠냐? 내 동생은 아주 대단한 오빠를 뒀더라고. 학교의 전설, 그림자. 들어는 봤냐? 오빠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그저 샤프를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태민은 오빠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오빠의 책상을 발로 툭 찼다. 얘야, 내가 말하잖아. 대답 좀 해봐. 너처럼 공부만 하는 놈들은 그런 소문 들으면 무슨 생각 드냐? 웃기지 않냐? 시끄러워.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오빠가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 눈빛에 이태민은 순간 주춤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하, 쫄기는. 그래, 너 같은 놈한테 뭘 기대하겠냐? 그냥 내 동생이 내일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구경이나 하러 와. 재미있을 거야. 이태민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교실을 나갔다. 복도에 서 있던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짓고는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교실 안에 홀로 남은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는 잠시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의 모든 고뇌와 피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동생의 거짓말과 학교의 폭력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빠. 내 목소리에 오빠는 화들짝 놀라며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모든 것을 들켜버린 사람의 체념이 서려 있었다. 하연아,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다 들었어. 이태민이 한 말. 나는 오빠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일 폐공장에 가지 마.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빌 거야. 내가 한 거짓말이라고, 오빠는 아무 상관없다고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오빠는 절대로 거기 오면 안 돼.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의 의미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동정일까? 아니면 실망일까? 오빠는 그냥 지금처럼 모범생으로 전교 1등으로 있어줘. 나 때문에 오빠 인생 망가지는 거 싫어. 내가 다 감당할게.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두려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오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서투른 손길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바보야. 오빠가 나지막이 말했다. 왜 내가 감당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니야. 내가 거짓말했잖아. 있지도 않은 오빠를 만들어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넌 첫날부터 괴롭힘 당했을 거야. 이전 학교에서처럼. 오빠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오빠는 내 과거까지 알고 있었다. 내가 왜 전학을 왔는지, 그 이유까지 전부.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어. 응. 오빠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이제 오빠 혼자 위험한 일 하게 안 둘 거야?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위험해. 오빠가 가는 곳이 더 위험해. 나는 그냥 가서 욕먹고 몇 대 맞으면 끝나겠지만 오빠는 아니잖아. 나는 오빠의 진짜 정체는 몰랐지만 그가 보통 학생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태민과 맞선다는 것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 뒤에 무엇이 얽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오빠는 나를 보호하려 했고 나는 오빠를 말리려 했다. 결국 우리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집으로 오는 길, 오빠는 내게 내일 절대로 폐공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빠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다. 그리고 만약 오빠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든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르든. 그날 밤 나는 잠든 척하며 오빠의 동태를 살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오빠의 방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오빠는 검은 후드티에 검은 바지,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현관으로 향했다. 평소의 모범생 강하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둠 속에 녹아드는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다. 오빠가 집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오빠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일 있을 싸움을 준비하러 가는 걸까? 오빠는 익숙하게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두웠던가. 나는 오빠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사적으로 뒤를 쫓았다.
오빠가 멈춰 선 곳은 동네의 작은 공원이었다. 공원 안쪽 벤치에 누군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오빠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달빛에 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박소희의 오빠였다. 얼마 전 소희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봤던 게임만 하는 돼지라던 바로 그 오빠.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는 사진 속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 역시 오빠처럼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왔냐? 소희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태민 쪽 움직임은? 오빠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다. 예상대로야. 다른 학교 놈들까지 몇 명 끌어들인 것 같아. 숫자로 밀어붙일 생각인가 봐, 유치하게. 상관없어. 내일 내가 하연이 좀 맡아줘. 무슨 일이 있어도 공장 근처에 못 오게 막아. 알았어. 근데 너 정말 혼자서 괜찮겠어? 그놈들 보통 양아치들이 아니야. 괜찮아. 이건 내 동생 문제야. 내가 끝내야 돼.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동안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소희 오빠 역시 이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빠의 조력자였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나만 빼고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는 연극. 오빠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상대할 생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내가 만든 거짓말의 대가. 그것을 오빠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는 명확해졌다. 내일 나는 폐공장으로 갈 것이다. 오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의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낼 것이다. 금요일, 하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무거운 회색 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었다. 학교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했다.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 오늘 밤과 후에 벌어질 지벤트에 대해 수근거렸다.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나와 내 미지의 오빠, 그리고 이태민이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선생님의 말씀도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오직 내 머릿속에는 폐공장의 모습과 그곳에서 홀로 싸울 오빠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오빠는 아침부터 내게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그저 등굣길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의 눈빛을 보냈을 뿐이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짐을 챙겨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학교 뒤편의 폐공장. 세기의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소희가 내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하연아, 괜찮아. 너 얼굴이 너무 하얘. 괜찮아. 나 먼저 가볼게. 나는 소희의 손을 뿌리치고 교실을 나섰다. 소희 오빠가 나를 막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다. 나는 일부러 정문이 아닌 어제 오빠를 따라 나섰던 후문 쪽으로 향했다. 아니나 다를까 후문으로 나가는 길목에 소희 오빠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비켜주세요. 하준이가 너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어? 얌전히 집으로 가. 싫어요. 비켜요. 나는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알겠어요. 집에 갈게요. 나는 순순히 포기하는 척하며 뒤로 돌았다.
그가 잠시 경계를 푸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정문 방향으로. 그는 당황해서 나를 쫓아왔지만 나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미친 듯이 달렸다. 수많은 학생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며 나는 겨우 그를 따돌리고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 수 있었다. 폐공장은 생각보다 더 으슥하고 음산한 곳이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마당.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담벼락 주위에 모여 안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깨진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공장 내부는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먼지가 자욱한 공간 한가운데 이태민과 그의 무리 10여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다. 비겁한 놈들. 혼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다른 학교 교복을 입은 낯선 얼굴들도 보였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단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내 오빠, 강하준이었다. 오빠는 더 이상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눈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교복 셔츠는 단추를 몇 개 푼 상태였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상태였다. 평범한 모범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한 명의 전사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저 모습이 내 오빠의 진짜 모습이었다.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 그림자의 실체였다. 이태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꼴의 동생이라고 직접 행차하셨네, 그림자 나으리. 근데 내 동생은 어디 갔냐? 이 멋진 오빠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이태민을 쏘아볼 뿐이었다. 좋아. 말이 없는 타입인가? 그럼 몸으로 대화해볼까? 얘들아. 이태민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의 무리가 함성을 지르며 오빠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흉기까지 들고 한 사람에게 달려드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내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오빠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달려드는 그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녀석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를 가볍게 피한 오빠는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방망이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방망이로 다른 녀석의 다리를 후려쳤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오빠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하고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쇠 파이프를 든 녀석의 손목을 쳐서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복부를 발로 찼다. 주먹을 날리는 녀석의 팔을 잡아 그대로 업어 맺혀버렸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다. 오빠는 단 한 대도 맞지 않았다. 오히려 달려드는 녀석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창밖에서 구경하던 학생들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탄성을 내뱉었다. 그들은 전설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이태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공장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먼지만이 가득했다. 오빠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툭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이태민에게로 걸어갔다. 이태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쇠 파이프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림자였어? 이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강하준 전교 1등 범생이가? 오빠는 이태민의 멱살을 잡아챘다.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려? 오빠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다. 그땐 이걸로 안 끝나. 오빠는 이태민을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태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빠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 학교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상황은 끝났다. 오빠의 완벽한 승리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녀석 중 하나가 몰래 일어나 오빠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아까 떨어뜨렸던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오빠, 뒤에.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치며 창문을 넘어 안으로 뛰어들었다. 내가 소리치는 순간 오빠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 녀석이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내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달려가 오빠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오직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였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내 팔을 덮쳤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연아. 오빠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들렸다. 오빠의 눈이 내가 본 중 가장 무섭게 변했다. 그는 나를 공격한 녀석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내가 감히 누굴. 오빠가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 주먹에 맞으면 저 녀석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안 돼, 오빠. 나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그만해. 제발. 내 외침에 오빠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고통과 자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결국 주먹을 내리고 그 녀석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오빠는 곧장 내게 달려와 나를 부축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팔이 좀 아파. 나는 고통 속에서도 애써 웃어 보이려 했다. 오빠는 내 팔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셔츠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내가 시작한 거짓말이 결국 오빠의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나 자신마저 다치게 만들었다.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전설의 그림자와 그의 동생. 비극적인 연극의 마지막 장처럼. 오빠는 나를 안아들었다. 병원 가자. 당장. 그의 품에 안겨 공장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이태민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없었다. 그저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과 아주 희미한 경외감 같은 것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나의 길고 길었던 거짓말은 이렇게 피와 고통 속에서 막을 내렸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의사는 다행히 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심한 타박상과 함께 피부가 찢어져 몇 반을 꿰맸다고 했다. 진통제 때문인지 아까보다는 통증이 덜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오빠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녀석을 때리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빠는 내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넓은 등이 너무나도 외로워 보였다. 그 등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처와 책임감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응급처치가 끝나고 병원을 나설 때까지도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의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우리 둘을 짓눌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빠는 내 방 침대에 나를 조심스럽게 앉혔다.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어. 그게 오빠가 한 말의 전부였다. 오빠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깁스를 한 내 팔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자초한 일이었다. 내가 시작한 거짓말이 결국 오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그리고 우리 관계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내 팔을 보고 놀라 자초지종을 물으셨지만 나는 그저 계단에서 굴렀다고 둘러댔다. 오빠가 내 거짓말에 동참해 주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태연하게 연기했다. 그 연기가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주말이었지만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은 온통 어제 폐공장에서 있었던 일로 뜨거웠다. 그림자의 실체가 전교 1등 모범생 강하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내가 그를 지키려다 다쳤다는 이야기는 온갖 쌀이부터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그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나는 용기를 내어 오빠의 방문을 두드렸다. 오빠, 나 하연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오빠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왜? 목소리는 까칠했다. 미안해, 오빠. 내 사과에 오빠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나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오빠가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다 망쳤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나 지켜줘서. 내 말에 오빠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나는 오빠가 그냥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오빠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어? 너무 무서워서 이전 학교처럼 또 당하기 싫어서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오빠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때 오빠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탓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빠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처음부터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위험한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나는 내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어. 오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힘없는 게 싫었어. 그래서 힘을 키웠지. 근데 그 힘이 나를 계속해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더라. 나는 너만큼은 평범하고 밝은 곳에서 걱정 없이 웃으면서 학교 다니길 바랐어. 그래서 숨겼던 거야? 내 세상에 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오빠의 진심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오빠는 나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오빠의 마음도 모르고 내 멋대로 오빠를 판단하고 거짓말의 도구로 삼았다. 내가 너한테 좋은 오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연아. 오빠의 그 한마디에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울면서 오빠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다. 오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서투른 손길로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걱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하지만 우리의 화해가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를 노리는 새로운 위협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다. 오빠와 나는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그때 오빠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본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희 오빠였다. 오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뭐라고? 그 자식이 다시 나타났다고?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험악했다. 벌써 학교까지 찾아왔다고? 하연이에 대해서도 알아냈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 이야기였다. 오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너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마. 오빠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오빠에게 달려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오빠? 누가 찾아왔는데? 오빠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깊은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다. 넌 몰라도 돼, 그냥 집에 있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 싫어. 또 오빠 혼자 가게 안 둘 거야? 대체 누군데 그래? 오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김진수. 내가 그림자가 되기 전에 이 지역을 휘어잡고 있던 놈이야? 김진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내가 그놈을 꺾고 이 구역을 정리했어. 그놈은 그때 학교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온 거야? 복수하기 위해서. 오빠의 설명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태민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놈이 어떻게 내 얘기를. 내 약점이 너라는 걸 알아챈 거겠지? 오빠는 검은 후드티를 입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이번에도 내가 다 해결할게. 혼자서. 안 돼. 경찰에 신고하자. 소용없어. 그놈은 그런 걸로 잡힐 녀석이 아니야. 이건 내 싸움이야.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내야 돼. 오빠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나도 갈래. 안 된다고 했잖아. 오빠가 처음으로 내게 소리쳤다. 제발, 하연아. 한 번만 오빠 말 들어. 넌 그냥 안전한 곳에 있어? 그게 오빠를 돕는 거야? 오빠는 내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쾅 닫히는 문을 보며 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오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는 것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강하연이 아니었다. 언제까지고 보호만 받으며 숨어있는 약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오빠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나도 오빠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이태민.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듯한 이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강하연. 내 번호는 어떻게 무슨 일이야?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이태민은 내 갑작스러운 전화에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도움. 내가 나한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내 오빠가 위험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진수라는 사람 알아? 김진수라는 이름에 이태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 자식이 왜 돌아왔어? 응, 그리고 지금 내 오빠를 노리고 있어? 복수하려고. 내가 가진 힘이 필요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줘. 이태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내 오빠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내 오빠는 내 적이야. 지금은 적군과 아군을 가릴 때가 아니야?
김진수는 우리 모두의 적이야. 그놈이 다시 이 구역을 잡게 되면 학교는 예전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될 거야. 너도 그건 원치 않잖아. 나는 그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그는 비록 폭력적이긴 했지만 나름의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는 타입이었다. 김진수 같은 무자비한 인물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터였다. 어디로 가면 되지?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결심이 선듯했다. 내가 위치를 알아내서 바로 연락할게. 최대한 빨리 모아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다. 오빠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곧장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급한 일이야. 오빠 좀 바꿔줘. 나는 다급하게 외쳤다. 소희는 내 목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오빠를 바꿔주었다. 하연아, 무슨 일이야? 하준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 오빠, 김진수가 나타났어요. 우리 오빠가 혼자 그놈을 만나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뭐? 그 자식이 벌써 움직였다고? 젠장, 하준이 그 녀석 혼자 가게 두면 안 되는데? 소희 오빠의 목소리가 험악해졌다. 아마 그놈이 자주 나타나던 폐유흥가일 거야. 내가 지금 바로 가볼게. 너는 절대 오지 마. 아니요, 갈 거예요. 하지만 오빠들처럼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곧장 112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청소년 수십 명이 폐유흥가에서 패싸움을 벌이려 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위험한 인물도 섞여 있다고. 경찰이 즉시 출동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찰은 내 신원을 확인하고 즉시 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나는 싸울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오빠가 힘으로 싸운다면 나는 머리로 싸울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오빠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소희 오빠가 말한 폐유흥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제발, 오빠가 무사해야 해, 제발. 폐유흥가는 도시의 이틴 섬처럼 음산하고 어두웠다. 깨진 네온 사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유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남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검은 후드를 눌러쓴 내 오빠, 강하준이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오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덩치의 남자, 김진수와 그의 무리가 서 있었다. 김진수는 흉터 가득한 얼굴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강하준. 내가 내 모든 걸 앗아간 이후로 이날만을 기다렸어. 김진수가 말했다. 내 동생, 예쁘장하게 생겼더군. 내가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나는 내 동생에게서 되찾을 생각이야. 그 말에 오빠의 눈빛이 살기등등하게 변했다. 그 더러운 입에 내 동생 이름 올리지 마. 일촉즉발의 상황. 김진수가 손을 들자 그의 무리가 오빠에게 달려들려고 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여러 대가 공터로 들어섰다. 이태민이었다. 그의 뒤로는 그가 끌고 온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다. 순식간에 공터는 세 개의 세력으로 나뉘었다. 오빠, 김진수, 그리고 이태민. 김진수는 이태민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넌 또 뭐야, 꼬마야. 어른들 노는데 끼어들지 마. 이태민은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헬멧을 벗었다. 그는 김진수를 무시하고 내 오빠를 쳐다보며 말했다. 얘야, 강하준. 빚 갚으러 왔다.
오빠는 말없이 이태민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을 나는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다. 김진수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다. 전부 다 쓸어버려. 결국 끔찍한 패싸움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인원이 뒤엉켜 싸우는 모습은 지옥도와 같았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톱을 깨물었다. 오빠는 김진수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다른 이들의 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주먹과 발이 부딪힐 때마다 뼈가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김진수는 강했다. 오빠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태민이 김진수의 뒤를 공격했다. 비겁하게 혼자 덤비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말이야. 이태민이 소리쳤다. 오빠와 이태민.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김진수와 맞섰다. 하지만 그때였다. 김진수의 무리 중 하나가 나를 발견하고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그 동생년이냐?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이었다. 남자가 내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소희 오빠였다. 내 동생 친구한테 손대지 마라. 소희 오빠까지 합세하면서 공터는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부른 경찰이었다. 경찰이다. 튀어. 누군가 외치자 싸우던 모두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김진수는 분하다는 듯 욕설을 내뱉으며 오빠를 밀쳐내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오빠는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넌 못 가. 오빠가 말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공터를 에워쌌고 경찰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진수와 그의 무리 대부분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태민과 그의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재빨리 흩어졌다. 이태민은 사라지기 전 오빠와 나를 향해 묘한 눈빛을 한번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소란이 모두 정리되고 공터에는 오빠와 나, 그리고 소희 오빠만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우리를 주동자가 아닌 피해자이자 신고자로 판단하고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내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셋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동지들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오빠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경찰은 내가 불렀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민도 내가?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피식 웃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손으로 내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다 컸네, 우리 동생.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인정, 칭찬, 그리고 고마움. 나는 그제야 안심하고 활짝 웃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김진수는 구속되었고 학교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오빠는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았다. 그의 정체를 아는 아이들은 그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이태민은 나를 찾아와 어색하게 사과했다. 그 내 팔은 괜찮냐? 미안했다. 나는 괜찮다고 웃어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친구도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묘한 관계가 되었다. 나 역시 더 이상 그림자의 동생인 척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강하준의 동생, 강하연으로 살아갔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 자신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나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오빠와 나는 나란히 하교하고 있었다. 오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오빠 싸움은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렇게 잘하는데 왜 공부만 했어? 내 질문에 오빠는 잠시 하늘을 쳐다보더니 씩 웃으며 말했다. 그건 비밀이야. 오빠의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겠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내 오빠라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석양이 내리는 길 위로 평범하지만 더 이상 평범하지만은 않은 우리 두 남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